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들과의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 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관련한 내용 부분들을 생중계해 드릴 텐데 먼저 지난 30일 동안의 이재명 정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잘한 측면도 있고 좀 아쉬운 대목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그 취임 첫날에 제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속도감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펼쳤다. 그러한 점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취임 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하고 추진하고 국회에서 이제 곧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인 그러한 사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무위원 즉 모든 행정부처 인선을 거의 지금 마무리해가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54일 만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사실상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다. 이런 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국정 공백을 막는 굉장히 기민한 대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인사와 협치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 이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야당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하고 협치를 할 진정성이 있는가 그 대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을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국무위원 인성 등 국정 공백에 좀 메꾸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그 외에 여야 협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난 3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선거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실현과 소통을 잘 보여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3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이 혼란, 그러니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극도로 심화됐고 또 외교 안보상의 불안감은 계속 가중되고 있었고 또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도 중단돼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6개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30일이면 충분했다. 일단 대한민국 정상화의 30일이었고 매우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여야가 추경 또 논의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필요한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렵고 난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또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와 인사 문제는 야당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속하게 야당 대표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국정 운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좀 기대하고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만나고 듣고 소통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하셨고 또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소를 직접 방문하고요.
또 이제 AI 시대, AI 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울산 데이터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또 얼마 전에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행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남시장 스타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현장을 참 중시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임 당일에도 뭐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이러한 예전 현장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쭉 이어가겠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정치 스타일이고 행정가로서의 면모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남시장 시절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접 현장과 소통을 하고 챙기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 이 설득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이제 행정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왔는데 대통령으로서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임 초기 30일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일정을 가지고 온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의 행보를 30일 동안에 응축해서 봤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도 뭐 민생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관련해서든 또 이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성장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AI 관련 정책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이런 이 스타일이 이후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아마 30일 동안의 대통령의 모습을 앞으로 5년간도 계속 보시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SNS를 올렸는데 그 말을 좀 빌리자면 지난 30일 동안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라고 평을 했고, 오늘 회견에 대해서도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하는, 통상 이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SNS 활동을 상당히 줄이거나 아예 그냥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하는 이 같은 행보는 상당히 저희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권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 그리고 어떤 정책,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 가느냐 하는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했던 어떤 말과 구호, 정책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실천을 해 가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늘상 해오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다. 예. 그만큼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해 왔죠. 당연히 대통령으로 취임 30일 동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이것은 이 현장을 통해서 이 확인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봅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격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뭐 100일 동안을 기다려서 그때 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된 어떤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형식과 의례, 격식 이런 거에 따질 필요 없이 국민이 궁금해할 시점에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 대통령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 주권 정부의 모습에 걸맞는 어떤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상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하면 뭐 100일을 전후로 했던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취임 30일 만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빠른 거거든요. 이 그렇죠. 배경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로 이재명 스타일이죠. 이재명 스타일. 그러니까 예. 과거 대통령들은 관행적으로 100일이 지난 다음에 기자회견, 대언론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하나의 그 관례화, 관행화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관행을 이재명 대통령은 깨겠다. 나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일종의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화와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30일 만에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형식도 상당히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게 이제 오늘 연출될 것이 보통 이제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자유롭게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은 오늘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 메시지가 갖는 무게감이나 영향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준비된 스케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뭐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또 그와 달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이 일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든 행정과 이 국가기관의 작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 대표를 2번 역임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굳이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고 새 정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이번 기자회견만을 갖는 어떤 이 의미나 형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짚어주신 것처럼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이어지겠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질의응답 전에 어쨌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30일간의 소회라든가 또 국내외로 산적한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경제와 민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모두 발언을 할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즉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민생 회복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게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앞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뭐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대통령은 뭐 취임하면서부터 민생 경제를 가장 우선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가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굉장히 최악의 어떤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게 단순히 어떤 체감상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민생 경제 현장에서 뭐 아우성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또 아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속한 추경을 약속을 했고 바로 이제 오늘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여전히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민생경제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실 거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이 성장 전략 관련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상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자들의 이제 일문일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분야가 이제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 사회 분야, 이렇게 사회 문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의 질문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어떤 답변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같은 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경위,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대책이 미칠 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다른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신뢰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의 약속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분명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부동산 예. 문제가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 급등세로 인해서 국민들, 특히 실소유자, 아직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의 강경 이 대책을 놓고 그러면 앞으로 영영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자, 이 자산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까지 확대돼서 보면 실제 이제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당장의 민생의 어려움과 함께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에 대한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 이후에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기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규제만으로 안 될 경우에 세제 문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겠죠. 저는 뭐 이분에 대한 답변 또한 잘 준비돼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나아가서는 결국에 구조적으로 이 투자 자산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5전 시대를 공언한 바 있고, 최근에 주식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미 3,20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안정적인 상황으로 성장해 가고 있죠. 여기에 상법 개정까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식 시장은 한국 어떤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결부시키는 아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명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의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 또 주식시장의 안정화와 성장을 통한 투자 시장의 활성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두 분이 짚어주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부분 외에도 또 여러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요즘 화두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떤 분위기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일사천리로 뭐 추석 명절 전까지 완전히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소식을 추석 전까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 또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이 검찰 개혁, 특히 검찰청 해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 개혁 문제는 그냥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기분 내키듯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돼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자칫 잘못 건드릴 경우
윤석열 정권 때 의료 대란 문제와 같은 제2의 사태가 또 초래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 여론과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 강단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면 대통령의 어떤 명확한 입장이랄까요? 어떤 답변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개혁의 어떤 신속하고도 철저한 실행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입법을 통한 개혁의 어떤 후속 작업 이것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삶에 어떤 위험이 초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침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검찰이 해체되고 뭐 다른 뭐 기관들이 갑자기 뭐 9월, 10월에 들어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면 이제 불안해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라 국회 입법과 실제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개혁되는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개혁이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데 집중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